안녕하십니까. 미래재산관리연구소의 신상현 소장입니다. 저희가 일요일날 오전 7시에 일요 법회라는 걸 해요. 그래서 법인 영업자분들이 모여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일요일 오전 7시에 딱 모인다는 것만 보셔도 상당히 열정적인 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진행했고요. 여름방학 특강을 맞이하여서 매주 주차별로 주제를 만들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하는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도 오지만 대부분 이제 제가 또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 의료 법회에 오셔갖고 본인의 역량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고 또 제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누구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들어오는 절차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언제든지 누구든지 또 열려있는 분으로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이제 재무제표의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 및 세미나를 가졌고요. 세미나 가진 내용을 이제 짧게 좀 리뷰해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여름방학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R&D 특강은 이제 R&D 컨설팅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이 강의를 듣고 나면 R&D 컨설팅을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활로를 뚫어드리고 좀 피드백 해드리는 것까지 제가 이제 강의 목표를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타 다른 강의도 많겠지만은 누군가 이제 저한테 진짜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자타공인 R&D 컨설팅에서는 1인자다. 라고 이제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강의를 뭐제 입으로 얘기하려니까 쑥스럽습니다. 밖에 빗소리가 더 처량하네요. 아무튼, 그랬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온라인 중강의 6회, 그죠? 온라인 중강의 6회,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 1회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래서 R&D 지원 사업을 하려면 가점을 확보해야 되고, 뭐 어떤 R&D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A부터 Z까지 기업에 가서 어떻게 R&D 컨설팅을 제안하고, 그리고 실제로 선정이 됐을 때, 또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컨설팅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선언평가를 나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전략이 있겠죠. 뭐 나름의 전략이라기보다는 이제 제 노하우가 더 있죠. 그것을 이제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를 실제로 코칭하고 작성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R&D가 선정되고 나면 끝이 아니다라는 거지. 왜냐면은 그 선정 이후에 이것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돈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법까지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8월 5일부터 시작이니까요. 7월 내에 이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호 목표에서 한 거는 이제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재무제표 많이 알겠지만 이제 실무적인 관점,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우리가 작성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재무제표를 파악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영 컨설팅을 할 것인가, 즉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는 그 전에 이제 회계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좀 보면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보시다시피 뭐 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채권자, 국세청, 거래처, 정보기관, 그다음에 여러분들 같은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주주는 주주 나름대로 자기가 투자한 회사가 제대로 이제 굴러가고 있는가, 나한테 이제 배당이 떨어질 것인가, 주식 가치는 올라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볼 거고요. 대표이사는 회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볼 것이고, 임직원 급여 잘 나올 것인가, 자기가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정년은 언제인가,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많을 거고, 채권자 이 회사가 이제 제대로 된 이자를 꾸준하게 지급할 수 있을 것인가, 국세청 세무조사에 가능성은 있는지 없는지, 거래처 안전한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래해야 된다, 위험한 회사이기 때문에 거래하면 안 되겠다. 정부기관, 정책자금 보증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컨설턴트, 여기에 가서 충분히 우리가 어떤 부분을 영업을 해서 기업의 스케일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유용한 정보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제 회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일정 시점에 그죠?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경영 성적이나 재정 상태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보시다시피 5가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크게는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른쪽 하단 부분의 그림 보시면 이제 자산하고 그다음에 부채 자본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차대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보시면은 이제 이쪽이 이제 부채 쪽이 되는 거고요. 이쪽이 이제 자본 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우리가 먼저 이제 중요시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부채 비율이 되겠죠. 왜냐면 컨설턴트 분들이 이제 영업을 하실 때 가장 필요한 게 이제 부채 비율, 자금 조달 영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금 조달 영업에 가장 먼저 해당이 되는 게 바로 이제 부채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일반적으로 300%가 넘어가면 자금 조달이 좀 어렵죠. 그러면 이제 이 부채 비율을 조절해주는 방식을 우리는 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채에 가수금이 있다라고 하면 가수금의 출자 전환을 통해서 가수금의 출자 전환을 통해서 이제 부채 비율을 조절하게 되겠고요. 뭐 이런 방식들을 이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자본금을 좀 늘리는 예를 들면은 이제 유형자산 재평가 유형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이제 뭐 이러면 이제 기타 포괄 손익으로 들어오잖아요.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유형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이쪽을 좀 키워갖고 부채 비율을 좀 조절한다든지 이러한 방식들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컨설팅 전략을 짜야 될지를 이제 실전의 업체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자산부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산은 보시다시피 약간 이제 개념적인 얘기긴 한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제 매출 채권 같은 경우가 이제 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맞죠? 매출 채권이 자산에 해당이 되겠고요. 왜냐면 이제 이 매출 채권으로 인해서 추후에 이제 돈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산 항목에 되겠고 그러면 이제 하단 부분에 보면 바로 밑에 줄에 보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잖아요, 부채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유입이고 여기는 유출이다. 그래서 반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매입 채무가 되겠습니다. 매입 채무가 되면 얘는 이제 우리의 돈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돈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외상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자산과 부채를 보면서 이제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를 예를 들어서 이제 자산 같은 경우에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기대되는 거고, 부채 같은 경우에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기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으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고요.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컨설팅을 갈 때 이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의 비율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입 채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가배 기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돈을 안 주고 물건을 먼저 갖고 왔으니까 도둑놈이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매입 채무의 비율이 오히려 높은 기업들이 가계기업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이 많냐 적냐도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컨설팅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이 너무 많으면 이제 매출이 높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자산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현금 흐름에 있어서 어렵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매출 채권 회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 그 다음에 매출채권 채권 회수 기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가능할지, 실제로 은행이나 보증기관 같은 경우에 기업의 성과지표, KPI라고 하면 이 성과지표를 볼 때 이 매출채권 회전율,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률,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배수, 그 다음에 재고자산 회전율.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죠. 재무정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컨설팅의 포인트가 만약에 이제 자금 조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제가 써드린 이 부분들을 재무제표상에서 확인을 하고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할 것인가를 미리 좀 파악을 해볼 수 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회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총회법하고 순회법은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기계기구가 100억이 있는데 총회법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다 적어주는 것이고요. 순회법은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 아닌 지금 장부가치만 딱 적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10억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이제 90억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총액법인데 무형자산의 경우 예를 들면 이제 특허권 그리고 개발비 이건 경상개발비가 아니고요. 개발비라 그래서 이제 개발비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경상개발비 이제 비용 처리하는 거고 이 개발비는 이제 자산으로 편입되는 거거든요. 그 조건에 맞춰서 이제 개발비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개발비, 그다음에 뭐 실용신안, 그다음에 뭐 디자인 등등등등이 이제 무형자산이 영업권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순회법으로 적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비나 특허권이 잡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기술 기반의 기업일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기술 평가서, 그뭐 T12 평가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이제 T1, T2, T3 이렇게 나오거든요. T1 만약에 있다 그러면 T2, T3, T4까지 나오는데 이 T1, T3, T4까지는 이제 신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T12 기술 평가서가 있는지 없으면 또 그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예, 자금 조달의 어떤 컨설팅이 또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제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는 다시 들어오시면 이제 상계 기재가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는 보시다시피 총액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상계 기재해버리게 되면 그 과정을 알 수가 없고 올바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정보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계 기재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총액법을 기재하는 것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산에 대한 이제 감가상각 비계획을 표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제 1호 목표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쫙 붙었는데 지금 이제 유튜브 강의는 이제 리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자산 쪽의 항목을 볼게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인데, 이제 작성을 기준을 이제 1년으로 봐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년 내에 현금화 여부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면 비유동자산, 가능하면 유동자산. 이해되셨나요? 네, 당좌자산은 밑에 보시면 판매 과정이 없이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당좌자산이라고 그러고요. 재고자산은 이제 판매 목적의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판매 목적의 자산이 재고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재고 자산과 당좌 자산을 구분할 수 있겠고요. 당좌 자산이 많은 기업이 역시 이제 현금 보유가 많은 기업인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당좌 자산이 많기가 어려운 게 특히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사서 그것을 제품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물건을 납품하고 결제까지 이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산 다음에 원자재를 산 다음에 사서 제조하는 기간 또 한다고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다음에 또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까지 이 시간적 간격이 필연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소기업이 한 번 문을 열었다 그러면 계속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 조달에 대한 니즈가 사실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융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컨설팅을 해보면, 지금은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스스로 자금 조달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R&D 같은 경우에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보지 않으면, 경험하면 누구나 할 수 있죠. 세상 일이라는 게. 근데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여름방학 특강 때는 또 제 강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깨알 같은 홍보를 중간중간 하고요. 유, 네,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비품, 기계, 장비.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유형자산 재평가. 이제 해서 이제 기업의 이제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가 있는 거죠. 쪽 개선. 그리고 이제 아까 무형자산, 특허권, 영어권, 실용시장권, 디자인권, 개발비가 있네요. 이건 경상개발비하고 다르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경상개발비는 이제 비용 처리되는 거고요. 투자자산이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투자자산은 지금 보시면 이쪽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투자부동산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 투자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우리가 이제 투자한 부동산이 되는 거죠. 우리가 투자한 부동산이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들어앉아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들어가 있겠죠. 토지, 건물, 구축물, 이렇게요. 그래서 투자 자산은 이쪽에, 그리고 다른 유형 자산들은 이 아래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기타 비유동 자산이 이제 임차 보증금이 들어가는데요. 이 임차 보증금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 건물이 소유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임차해서 쓰고 있는 건지. 그럼 임차해서 쓰고 있다라 그러면 이제 유형자산 재평가보다는 이제 임차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장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가 관심이 많을 확률이 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의 주요 포인트가 사실은 이 자산 영역에서 특히나 또 유동자산 영역에서는 이 가지급금입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으로서 써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제가 여기 써놨다시피 주임종 단기 대여금, 주임종 단기 채권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컨설팅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물론 가지급금에 대한 거는 이제 컨설팅 포인트가 된 지 좀 오래됐어요. 그리고 대표들이 많이 알아요, 대표님들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해묵은 이슈지만은 가지급금이 기업에 있을 때 끼치는 손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컨설팅 영역이 있을 수 있다. 가지급금은 뭐냐면 법인에서 지급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이제 원인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인이 있으려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계산서를 발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체크카드 영수증이 있거나 아니면 급여가 나갔거나 아니면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겪거나 어쨌든 간에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누락이 됐거나 아니면 대표이사가 가져갔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의 이제 단점을 이야기하면서 혹은 또 이 가지급금이 이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는 이름으로 안 드러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매출 채권이나 이제 선급금 계정에 이제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또 매의 눈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완전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지급금이 이제 숨어 있을 경우에는 매출 채권이 이제 비대하게 많다거나 선급금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가지급금의 여부를 이제 업체에 가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파악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가지급금이 있을 때의 문제는 4.6%의 인정이자 입금 산입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법인세가 올라갈 것이고요. 맞죠? 네, 법인세가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기업이 대여한 금액, 기업이 이제 빌린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했을 때 가지급금만큼은 송금 처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법인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인정이자 입금산입이라든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이제 가지급금의 문제점이 되겠고요. 법인이 보는 손해가 되겠죠. 법인이 보는 손해가 되는 거고요. 근데 가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법인이 내 거인 듯 아닌 듯 이렇게 되잖아요. 사랑과 우정 사이 같은 거죠. 예, 사랑하는 건가 친구인 건가 뭐 이런 거. 네,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만은 내 거인 듯 아닌 듯 뭐 이런 거죠. 법인이. 그래서 이제 법인이 내는 거니까 내가 내는 게 아니다. 어차피 뭐 법인은 뭐 법적인 인격체 아니냐. 니네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 나랑 상관없어. 뭐 이렇게 가끔 또 자기 편의에 의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런 대표님들이 또 어떨 때는 내 법인인데 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고 그죠? 예. 자, 근데 이건 이제 대표의 소득세 증가, 상해처분되니까, 그리고 건보료 증가. 여기까지 오면은 조금은 대표님들이 이제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쪽에 이제 자산 항목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컨설팅 항목을 어떤 것을 잡을 것인가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이제 짧게 리뷰하는 시간이고, 일요 법회에 오시거나 아니면 제가 또 길게 강의하는 시간, 오프라인 강의 시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여름 특강 재무제표 위에서 살펴본 거는 가지급금 해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자사주 취득을 하는데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자사주 취득은 이제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사주 취득인데 이 자사주 취득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자사주 취득을 통해서 가지급금 해결이 과연 가능한가? 실제 현금이 오가야 되는가? 실제 상속상 절차는 어떤 것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냥 회계 처리로 그냥 상계만 해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거를 실제
사례들, 판례들을 통해서 판결들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위에 나와 있는 거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원고를 이제 소를 이제 기각을 하게 된 경우고요. 대법원에서는 다시 이제 그거를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환송을 하게 된 경우,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시사점은 바로 요 점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가지급금의 해결 방법을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정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가지급금을 얘기하고 가지급금의 해결 방식까지 오늘 좀 검토해 보았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요거는 이제 대법원 판결의 사례들을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7월 7일 이렇게 이제 1호 법회에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자산 영역에서는 어떤 것들을 볼 것인가 그리고 자금 조달 컨설팅을 들어갈 때 재무제표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1시간 정도 네, 강의를 했었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1호 법회를 하고 나면 좀 리뷰를 올릴 테니까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